강 회장은 소복 차림의 상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30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 연희의 맑고도 서글픈 얼굴선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눈빛은 강 회장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바로 자신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던 첫사랑을 떠나 서해안 매립지를 가로질러 도망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연희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는 순간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주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한 첫사랑의 장례식장에서 강 회장의 인생을 뒤흔들 비밀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심의 마천루 위, 오늘 하늘은 유독 차갑고 높았습니다. 태상건설 본사 최상층 회의실, 수조원 규모의 국책사업 최종 결제식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임원진의 시선이 일제히 강진석 회장에게 쏠린 그 순간 양복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화면에 뜬 것은 영정 사진 앞에 흰 국화꽃 그리고 짧은 문구였습니다. 최연희 소천, 내일 오전 발인. 만년필이 서명란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최연희, 30년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그 이름이 오늘 부고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귓속에는 오직 30년 전의 것들만 가득 찼습니다. 비 내리는 날 식당 문 앞에 편지를 끼워 넣던 떨리는 손, 백미러 속으로 작아지던 음식점 끝내 돌아보지 않았던 그날 소천이라니 이제 찾아가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을 미뤄온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석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태산의 신뢰가. 비서의 절규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비서가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직접 운전하겠소. 오늘 가는 길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혼자 묻어온 것이었으니까요. 핸들을 잡은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를 벗어나 인천으로 접어들수록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냄새, 비릿하고 눅눅한 인천 매립지의 냄새가 코끝을 건드리는 순간 30년 전의 장면이 환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서해 의료원 지하 빈소, 조문객 하나 없는 정막 속에 영정 사진 속 연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인 그 맑고 서글픈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향로 옆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연희의 맑고 서글픈 얼굴선이 거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가 차갑고 단단하게 타오르는 그 눈빛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설마,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이 여자가 연희의 딸이라면, 자신이 떠난 것이 30년 전이라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잠깐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는 손도 떨렸습니다. 성냥이 2번 꺼지고 3번째에야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다은의 소복 소매 아래로 붉게 터진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향을 피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따금 마른 기침을 참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래 몸과 싸워온 사람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은의 고모 박말숙이었습니다. 연희가 만삭의 몸으로 갈 곳 없던 30년 전 방 한 칸을 내어준 것을 평생의 은혜로 삼아 두 모녀의 노동력을 갈취해온 여자였습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어. 장례는 무슨 장례. 돈이나 내놓으라고. 진석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는 도망쳤습니다. 박말숙이 나간 뒤 진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지는 어디세요? 서해 바다요. 엄마가 늘 일하면서 바라보던 바다에 뿌려드릴 거예요. 지상으로 나오자 인천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가 늘 바라보던 바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옆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모르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빠져나온 진석은 한동안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정장기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꼭 빼닮은 그 눈이 계속해서 망막에 걸려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강남 본사로 돌아온 것은 이미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마천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야경이 30년 집념의 증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 화려한 불빛들이 왜인지 날카로운 파편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실장, 김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얼굴, 진석의 어두운 과거와 화려한 현재를 모두 알고 지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최연희의 30년을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그 아이의 출생까지 포함해서 전부.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을 내뱉는 동안 진석의 목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진석은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30년 전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인천 매립지 현장. 갯벌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쓴 말단 현장 기사 진석과 현장 인근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던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이 없어 외상을 달라는 인부에게도 밥상을 내밀고 거친 말을 퍼붓는 사람에게도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사는 그 순수함이 야망 하나로 달려온 진석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연희는 진석의 작업화에 묻은 진흙을 아무 말 없이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진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노을이 갯벌 위에 번질 때면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수평선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현장에서 다쳐 돌아온 진석 곁에 연희가 밤새 앉아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진석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 손에 다시는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연희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진석은 그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석의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천한 식당 여자가 내 앞길을 막게 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연희를 직접 찾아가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석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연희가 봉투를 받아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선택했다고. 그것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잠든 새벽 식당 문 앞에 편지 한 장을 끼워 넣고 빗속에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연희의 뱃속에 제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틀 뒤 김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속 연희는 꽃 같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갯바람에 얼굴이 터진 채 거칠게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진석은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은의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떠난 지 고작 7달 뒤 병원비가 없어 조산소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연희. 그리고 출생신고서 아버지란에 4글자. 확인 불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맞아 들어갔습니다. 떠난 날짜, 다은의 생년월일, 빈소에서 마주친 그 서늘한 눈빛.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 분명했습니다. 그 확신이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3년 전 교복 대신 장화를 신었던 17의 다은, 굽어버린 등뼈,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연희가 박말숙에게 바친 30년치 무임금 노동, 그리고 다은의 의료 기록란의 문구, 폐결절 의심. 진석은 책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연희와 다은의 피눈물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박말숙이라는 자를. 회장님, 김 비서실장이 나직이 끊었습니다. 지금 나타나시면 회장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다은 씨는 회장님의 돈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옷 좀 준비해줘요. 낡고 허름한 것으로. 낚시꾼 차림이면 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빛바랜 낚시 조끼를 한 겹씩 껴입었습니다. 죄수복보다 더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망칠 때 벗어던진 책임을 다시 걸치는 심정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 강진석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다시 인천의 비릿한 안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낡은 낚시 조끼를 걸치고 인천의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던 진석이 드디어 딸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인천 매립지 뒤편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는 좁은 길목. 그 길목 끝에 연인의 순대국이라는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글자가 희미해진 간판 아래 작은 유리문에는 김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뿌연 수증기,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실루엣. 그는 낡은 등산화 끝을 내려다보았다가 모자를 한 번 더 깊게 눌러쓰고 문을 밀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돼지뼈를 고아낸 진한 육향과 비릿한 내장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기름때가 베어든 벽 칼자국이 난 낡은 식탁들, 천장 가득 들어찬 하얀 김. 진석은 그 냄새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문지방에 잠시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거대한 가마솥을 붙잡고 찌든 때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팔에는 힘줄이 돋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진 슬리퍼를 신은 발이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버티며 쇠수세미가 금속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진석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갯바람을 맞으며 식당 일을 하던 그 맑고 고단했던 연희의 뒷모습을. 다은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분이세요? 무심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일이 숨쉬는 것만큼 당연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다은은 소복을 입고 향로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은은 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선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공간이 그녀의 진짜 일상이라는 것이, 이 가게가 그녀의 전부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석의 가슴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보다 고단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저 무심한 뒷모습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메뉴판은 낡고 코팅이 들떠 있었습니다. 진석은 오래 들여다볼 것도 없이 대표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시오. 다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석은 식탁 위에 양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낡은 나무의 질감, 칼자국이 깊게 패인 자리. 이 식탁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견뎌왔을지 손끝이 먼저 알았습니다. 잠시 뒤 뚝배기가 식탁에 내려앉았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정직하게 삶아진 고기와 순대가 가득했고 국물 위로는 파가, 소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곁들여 나온 깍두기 한 접시, 새우젓 한 종지.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눈가에 닿았습니다. 숟가락을 입가로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오래 끓인 것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했습니다. 수십 년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들여 끓여낸 속임 없는 맛이었습니다. 진석은 뚝배기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리 없이 딸이 흘린 땀이 순대국 속에 있었습니다. 연희가 견뎌온 눈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던 그날 밤의 빗소리도 그 속에서 조용히 우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주방 구석에서 몸을 돌려 선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갈색 약병에서 알약을 털어 입에 넣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은 뒤 아무렇지 않게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동작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아프다고 느끼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진석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석은 뚝배기 위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다은이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그 손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붉게 갈라진 손마디, 기름기에 거칠어진 손끝. 진석은 그 손 위에 거스름돈이 올려지는 순간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가게 구석에 쌓인 무 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포대에 20kg은 좋게 될 것들이 4-5개 쌓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말없이 낡은 낚시 조끼를 의자에 걸치고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60이 넘은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그래도 한 포대씩 묵묵히 주방 안쪽으로 날랐습니다.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다은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진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가는 길에 힘 좀 썼소. 별거 아니요. 낮고 투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내려놓고 조끼를 다시 집어 걸쳤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등 뒤로 가게 안에 수증기와 비릿한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 바람 속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무포대의 거친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코끝에 육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 어딘가에 그 뜨겁고 정직한 국물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수도 없는 만찬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자리의 음식보다 오래 가슴 깊은 곳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본사로 돌아온 진석의 하루는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제 서류가 쌓였고 임원 보고가 이어졌고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석의 손은 자꾸 멈췄습니다. 만년필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눈앞에 활자가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가마솥 수증기, 비릿한 육향, 그리고 구석진 주방에서 몰래 약을 삼키던 다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보고를 마치고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를 아직 못 보셨는데 나중에 그것뿐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서류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이 서울의 마천루가 아닌 훨씬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내내 결제판을 붙잡고 있었지만 서명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인지 스스로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낚시 조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쓰는 그 순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 골목으로, 수증기 가득한 그 가게로. 며칠 뒤 진석은 다시 그 낡은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가마솥 수증기가 얼굴을 감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그를 알아보고 또 오셨네요.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순대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이지만 마치 단골과 가게 주인 사이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하수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역류한 오수가 주방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고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다은의 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수구 안을 긁어내고 있었지만 막힌 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대신 낡은 낚시 조끼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 아니요. 비켜봐요. 아,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비켜봐요. 다은이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진석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닿는 순간 뻐근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무 장갑도 없이 맨손을 하수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것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수조원의 결제판을 쥐던 손이 시커먼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로 뒤덮였습니다. 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더 깊이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막힌 것을 찾아 손가락을 더듬었습니다. 딸이 평생 만졌을 것들이었습니다. 한참 뒤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손을 빼며 바닥을 짚은 채 숨을 고르는데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말숙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까지 언성을 높였던 다은의 고모였습니다. 60대의 여자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성큼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굽이 진석이 뚫어낸 바닥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진석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노인네는 뭐야? 용역 불렀냐? 관심도 없다는 듯 다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 봉투 내놓으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 갯벌에서 굶어 죽었어. 은혜가 뭔지나 알아?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번 달은 재료값이 올라서 정말 빠듯해요. 조금만 더. 박말숙이 혀를 찼습니다. 재료값이 빠듯하면 머리를 써야지. 국산 돼지고기 대신 수입산 쓰고 돼지 창자 대신 인공순대 껍데기 쓰면 되잖아.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맨날 쪼들리는 거야. 장사가 뭔지 알아? 남기는 게 장사야.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재료는 못 바꿔요. 재료는 못 바꿔? 그러면서 월세는 밀리고. 박말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진석은 바닥을 짚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물로 범벅이 된 손으로 타일 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 여자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의 비겁함이 도망이었다면 오늘의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달 안에 못 내면 다음 달부터 월세 2배야. 알아들어? 박말숙이 돌아섰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을 어디 닦을 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다은이 낡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박말숙이 나간 뒤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꾹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30살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제 날이 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수구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수구가 막혀서 잠깐 앉아 있었소. 다은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독하게 달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진석은 손톱 밑에 남은 검은 기름때를 내려다봤습니다. 닦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게 물든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가 박말숙의 저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것은 아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미로 속으로 낡은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오늘 딸 곁에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이 이렇게 아픈 것인 줄은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석은 매일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비웠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그를 낯선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채워주거나 깍두기를 더 내오면서 짧게 눈을 마주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진석은 그 거리가 좋았습니다. 그 거리 안에서 딸의 하루를 눈에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데도 다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손님 상을 치우면서도 자꾸 계산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석이 국밥을 먹는 척 귀를 기울이자 다은이 주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료값이 또 올랐네. 이러면 이번 달도.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은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가마솥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진석은 가게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진 가게 안에서 다은이 장부를 펼쳐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숫자를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재료가 가게세, 공과금.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다은이 연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진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러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재료값이 오르고 가게세 압박이 쌓이면 저 정직한 손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버텨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해온 눈으로 보면 다은의 가게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차 안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을 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은이었습니다. 손님을 치르고 난 뒤에 식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를 켜두고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낮에 장부를 붙잡고 어깨를 떨던 그 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연필을 쥐고 여백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밖에서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저리고 뜨거웠습니다.
낮에는 가게새 걱정에 어깨를 떨고 밤에는 저렇게 혼자 책을 펼치는 아이였습니다. 연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을 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식탁 위에서도 꺼지지 않는 저 불빛이었습니다. 진석은 오래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아이가 짊어진 것들을 하나씩 헤아려 봤습니다. 날마다 오르는 재료 비용, 고모 박말숙의 가게세 압박, 그리고 날로 나빠지는 몸 상태. 낮에는 가마솥 앞에 서고 밤에는 혼자 책을 펼치는 아이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버겁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어머니 혼자였으니 박말숙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박말숙의 올가미에 묶였으니 저 아이가 교복 대신 장화를 신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오는 새벽 편지 한 장을 끼워 넣고 엑셀을 밟았던 그 비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석은 핸들 위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저 아이의 굽어버린 등뼈가 갈라진 손마디가 밤마다 삼키는 독한 약이 전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연희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저 아이는 지금 저 비린내 나는 가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죄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비겁함이었습니다. 다만 저 아이가 짊어진 짐 중에서 자신이 덜어줄 수 있는 것만큼은 덜어줘야 했습니다. 압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은 없었지만 저 가게의 불빛만큼은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속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딸아이의 저 집만큼은 덜어줘야겠어. 재료값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 내가 한 일인 걸 모르게 해야 해. 김 비서실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산건설의 유통망이 조용히 가동되었습니다. 다은의 식당에 최상급 식자재를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령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틀 뒤 식자재 트럭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한 다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가격이 맞아요? 신규 거래처 이벤트 가격입니다. 다은은 한참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달 가게세는 낼 수 있겠다. 진석은 맞은편 골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조원의 결제를 처리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가슴 안에서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을 찾은 진석에게 다은이 말했습니다. 요즘 운이 좋은지 재료값이 싸졌어요. 다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하늘이 돕는 게지. 진석은 그 웃음을 뚝배기 속에 감추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서는 길에 계산대 옆에 비타민 음료 하나를 슬쩍 내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바라본 식당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스탠드 아래 책을 펼치다가 비타민 음료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짐작하듯 유리문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깊고 젖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황급히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사라지기 직전 진석은 보았습니다. 흰 천 위에 번진 붉은 것을. 다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매일 밤 혼자 아픔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핸들을 꽉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손수건을 목격한 날 이후 진석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석은 여느 때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다은이 개장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낡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식당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자리부터 식탁 다리 밑까지 3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기름때를 한 뼘씩 밀어냈습니다. 60이 넘은 무릎이 타일 위에서 버티며 걸레가 바닥을 문지르는 규칙적인 소리가 아침의 고요 속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다은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러나 진석이 끄덕도 하지 않자 결국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가마솥에 뼈를 넣고 불을 올리면서 이따금 바닥을 닦는 진석의 뒷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어수선한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뼈 고아지는 냄새, 걸레 짜는 소리, 가마솥 뚜껑이 달칵이는 소리, 그것들이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아침의 리듬이 두 사람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공간이 지옥이 아니라 딸의 일터라는 것을, 딸의 하루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진석은 식탁 아래 구석을 닦으며 걸레를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숙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사촌 오빠 둘을 앞세우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구두굽이 진석이 방금 닦아낸 바닥 위를 흙발로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진석은 걸레를 손에 쥔 채 식탁 아래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말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나 오늘 할 말 있어서 왔다. 그녀가 품에서 꺼낸 것은 서류였습니다. 깨끗하게 접힌 흰 종이. 그것을 식탁 위에 툭 던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건물명도 소송 고지서야.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 넘겼거든. 다은의 손에서 국자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소리도 없이.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30년을. 30년이면 됐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다은아, 똑바로 들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방 한 칸 내줬을 때 너 뱃속에 있었잖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 태어나지도 못했어. 알아? 그 은혜를 30년 동안 갚아온 거야. 근데 말이야. 박말숙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내가 계산해 봤거든. 방값, 밥값, 내가 여기저기 봐준 거. 다 합치면 너희가 30년 동안 일한 거로도 아직 모자라. 그러니까 이 가게도 내 거고, 이 건물도 내 거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와 합쳐서 30년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장화를 신었던 17부터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 도축장을 뛰던 20살부터 하루 16시간씩 가마솥 앞에 서온 지금까지 그 모든 세월이 아직도 모자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노동이, 그 모든 청춘이 방 한 칸 값도 못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박말숙이 다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 때 내가 화환 보낸 거 알지? 그것도 내 돈이야. 죽어서도 내 신세 진 거야. 너희 모녀는. 다은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말숙이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가게 비워.
오늘부터 장사 없어. 지금 당장 문 닫아. 고모 3일이요? 지금 당장이요? 여기가 제 전부인데. 내 전부? 내 건물인데 무슨 소리야. 박말숙이 손짓하자 사촌 오빠들이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마솥 오래됐지만 무쇠라감 나오겠는데. 저거. 다른 사촌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선반 위의 그릇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고 식탁과 의자의 개수를 세었습니다. 냉장고 2대, 식탁 6개, 의자 12개, 가마솥 2개. 이 정도면 고물상에 넘겨도 꽤 나오겠다. 내일 오전에 고물상 부를 테니까. 박말숙이 다은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가마솥 깨끗이 씻어놔. 냉장고 음식물도 다 치우고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놔. 다은이 가마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엄마가 30년 동안 쓰던 거예요. 팔면 안 돼요. 제발. 사촌이 다은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쳤습니다. 비켜. 내 거 아니라고. 박말숙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다 버린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촌 오빠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마솥 손잡이를 2손으로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올리던 가마솥이었습니다. 손이 퉁퉁 불도록 뼈를 씻고 또 씻어 넣던 가마솥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 앞에 서 있던 엄마의 가마솥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고물상에 팔려나갈 것이었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다은은 가마솥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쇠의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엄마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엄마 없이 나 어떡하라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참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은은 가마솥을 붙하는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 여기서 나를 키웠잖아. 근데 이걸 팔아? 이걸 고물상에 넘긴다고? 엄마 손때가 여기 다 베어 있는데. 다은이 가마솥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30년 세월이 검게 베어든 그 표면을 마치 엄마의 손을 잡듯이 텅 빈 가게 안에 다은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마솥을 붙안고 흔들리는 어깨가 30년을 버텨온 이 작은 몸이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못해. 나는 엄마같이 강하지 않아. 엄마처럼 다 참고 다 견디는 사람이 못 돼. 엄마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갑자기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비릿한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은은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적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명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가마솥을 붙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다은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 뺨이 닿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엄마가 30년 동안 불을 올리던 가마솥의 묵직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쓰러지는 순간 진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다은에게로 달려가 두 팔로 받아냈습니다. 딸의 몸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바닥에 지독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만큼이나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입가에 붉은 것이 진석의 낚시 조끼에 번졌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난생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은의 뺨을 손등으로 건드려 봤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 박말숙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3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잃으면 안 된다는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진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절대 안 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수조원의 제국을 세운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게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쥐어짜듯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30년치의 분노와 공포와 애원이 한꺼번에 눌려 있었습니다. 인천 최상급 병원 응급실 준비시켜요. 지금 바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문틈으로 빗방울이 들이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명도 고지서 위로 빗물이 스며들며 다은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붉은 것을 천천히 씻어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닦으며 속죄하려 했던 한 남자가 오늘 그 바닥 위에서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진석은 조심스럽게 다은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다은을 조수석에 눕히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까 김 비서실장에게 건 그 한 통의 전화로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상건설 강진석 회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그에 맞게 움직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인천 시내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흰 가운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들것에 실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낚시 조끼에 번진 붉은 자국을 내려다보며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석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폐에 상당한 염증이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상태고요.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최상급 병실로 옮깁시다. 그리고 담당 의료진을 교수급으로 붙이세요. 회장님 성함으로 할까요? 익명으로 하세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그 속에 다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꽂힌 손, 산소 마스크, 그리고 이제야 편안해진 얼굴. 진석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낚시 조끼를 걸친 채였습니다.
번쩍이는 병실 조명 아래 흙먼지 묻은 그의 차림새가 이상하리만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딱딱한 보조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은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내려두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김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조원짜리 결제 서류였습니다. 진석은 그것을 침대 옆에서 처리했습니다. 만년필로 서명하고 서류를 넘기는 그 손이 이따금 멈추어 다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고른지 이마에 땀이 맺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진석은 다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마디, 갈라진 손끝. 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가만히. 첫째 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진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는 대신 복도 끝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다은이 깨어날 기미가 보일 때마다 그는 의자를 더 당겨 앉았다가 간호사가 들어오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선명해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석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정신 드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요. 사흘째세요. 다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를 데려온 사람이. 간호사가 수액줄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낚시꾼 복장을 하신 아저씨세요. 환자분 깨어나실 때까지 사흘 내내 밥도 거르고 손만 꼭 잡고 계셨어요. 저희가 좀 쉬시라고 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친아빠라도 그렇게는 못하실 텐데.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흘, 밥도 거르고, 손을 잡고. 그녀의 미간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감사함이 먼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함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물감이었습니다. 낯선 무게감이었습니다. 왜 저 아저씨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진석이 병실로 돌아온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다은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깨셨소?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다은의 눈이 진석을 훑었습니다. 낚시 조끼에 해진 솔기, 사흘째 같은 옷을 입은 흔적, 눈 밑에 깊은 그늘, 그리고 조끼 주머니 사이로 살짝 비어져 나온 것. 고가의 만년필이었습니다. 낚시꾼의 주머니에 있을 법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예, 대체 누구세요? 진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수구를 뚫어주고 무포대를 나르고 사흘을 여기 계시고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병실 안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오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까지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30년 전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진석 자신도 처음 들었습니다. 인천 매립지 현장에 기사로 있었소. 거기서 식당 일을 하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최연이었소. 다은의 눈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 여자와 정혼을 했소. 그런데 나는 도망쳤소. 내 아버지가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보고 그 여자가 돈을 택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비 오는 날에 차를 몰아 떠나갔소. 진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진석의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가 진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요. 긴 정적이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며칠의 간호로 30년의 죄가 씻길 줄 알았나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이성이 더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의 그 다정함이 소름 끼쳐요. 하수구를 뚫어주고 바닥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게 다 뭔데요? 우리 엄마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고모한테 방 한 칸 얻은 게 평생의 빚인 줄 알고 살았어요. 월세도 못 내면서 장례도 치르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당신이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고모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다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인 건 고모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성공이에요. 당신이 세운 마천루가 빛나는 동안 엄마는 지하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진석의 몸이 의자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조원의 제국을 세운 남자가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던 남자가 30살 딸의 낮은 목소리 앞에서 형체도 없이 꺼져내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외면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낚시 조끼를 걸친 60 넘은 남자가 병원 복도 한복판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상건설 강진석 회장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갯벌에서 도망쳤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이 흔들릴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살 딸의 차가운 외면 한 번에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모른 척했던 남자가 며칠 간병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자신이 딸에게
30년 동안 안겨준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진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말숙이 저지른 30년치 불법을 전부 법적으로 정리해요.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 불법 채무 전부 다. 그리고 그 건물 익명으로 매입해서 다은 씨가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단 절대로 내가 한 일인 걸 알게 해서는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에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을 오늘 잃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일도 가마솥 앞에 설 수 있도록 저 아이의 세상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아빠라는 이름 없이도 그림자라도 되어서.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던 진석이 차를 몰아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석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낚시 조끼를 걸친 채 집무상 앞에 앉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낮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고 단단하고 냉혹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그 성공이에요. 우리 엄마를 죽인 건. 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상실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아래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교하고 냉혹한 분노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박말숙 관련 자료 전부 법무팀으로 넘기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명심해요. 딸이 내가 개입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익명법인으로 매입 준비해요.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진석은 다시 통유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서 있는 땅만큼은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숙이 30년 동안 연희와 다은에게 가해온 것들을 하나씩 법적 수치로 환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밤새 불이 켜진 법무팀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박말숙이 연희에게 제공한 방 한 칸의 가치, 그리고 그 대가로 두 모녀에게서 갈취한 30년치 노동의 가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박말숙이 주장한 은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지급하지 않은 30년치 임금과 부당이득, 불법 채무가 산더미였습니다. 게다가 연희가 박말숙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박말숙이 그 돈의 일부로 지금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진석이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덮었습니다. 진행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말숙이 그것을 마주한 것은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3명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전 재산 가압류 통보, 노동 착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사고발 예정 통지. 박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걔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변호사는 무표정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담당 검사실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박말숙이 퍼붓는 고함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지만 변호사들은 이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불렸던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어 자신을 옥죄는지 박말숙은 그 서늘한 아이러니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별도의 익명법인이 건물 매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은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퇴원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은 다은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명도 소송이 취하됐다는 것, 박말숙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 그리고 건물의 새 주인이 된 익명법인에서 장기 무상임대를 제안해왔다는 것. 다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낚시 조끼를 걸치고 하수구를 뚫어주던 그 아저씨, 사흘을 밥도 굶고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 그러나 다은은 전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다은은 혼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게 앞에 내렸을 때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셔터를 올렸습니다. 쇠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가마솥에 찌든 향, 그리고 그 아래 깔린 희미한 엄마의 채취. 다은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허리에 두르며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각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진석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의 어깨에서 무언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불이 켜졌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다시 가마솥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아리고 쓸쓸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빠라고 불리지 못하는 아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가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딸에게 아빠로 불릴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가마솥 앞에 설 수 있는 땅만큼은 이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러나 백미러 속의 불빛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의 눈가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차를 돌렸던 진석에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퇴원 후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마솥에 뼈를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손님을 맞고 국밥을 내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다은은 뒷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이불이 개켜 있었고 작은 화장대 위에는 손때 묻은 빗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다은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런 봉투였습니다. 두툼하고 빳빳했습니다. 봉투 위에 인장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이 뜯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세월의 봉투는 누렇게 바랬지만 인장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아래에 일기장 하나 그리고 2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의 일기장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표지였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혼자다. 무섭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지킬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세상에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진석 씨 없어도 나는 이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다은이가 태어났다. 조산소 차가운 바닥에서 혼자 나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은아, 태어나줘서 고맙다. 또 넘겼습니다. 오늘 다은이가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다은아.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다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넘겼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래도 괜찮다. 다은이가 오늘도 밥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까이에서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석 씨가 보고 싶은 날이다. 오늘따라 다은이 눈빛이 꼭 그 사람 같아서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다은이가 있으니 나는 괜찮다. 다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작은 일기장에 30년을 혼자 사귀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를 찾는 어린 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 낡은 종이에만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힘이 들어간 오래 글씨를 써보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내 딸아,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러 간 영웅이었단다. 내가 이 돈을 쓰지 않은 건 내 아빠의 성공이 가족을 판 대가가 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 돈은 깨끗한 돈이야. 내 아빠가 세상을 이기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돈이야. 엄마는 그걸 믿었어. 다은아, 너는 아빠를 닮아서 눈빛이 서늘하고 단단하지. 그 눈빛이 엄마는 제일 좋았어. 내가 그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엄마는 여기서 기다렸어. 아빠 욕하지 말고. 언젠가 만나게 되거든 용서해라. 알았지.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은은 오래 그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깊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오히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은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엄마가 30년 동안 이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수많은 밤들, 박말숙의 폭언을 등으로 받아내던 날들, 병원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티던 날들. 그 모든 날들 속에서도 엄마는 이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직함이 곧 생명이었던 여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흩어진 바다라면 거기서만큼은 엄마가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유골을 뿌렸던 그 바다였습니다. 손에는 2통의 편지와 미개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내려섰을 때 다은은 멈췄습니다. 저 멀리 물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맨발로 서 있는 사람. 뒷모습이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선, 목에 기울기. 그리고 그 사람이 수평선을 바라보는 방식이 진석이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모래가 서걱거렸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였습니다. 바닷물에 불어터진 진석의 맨발, 발등에 맺힌 상처, 갯벌 바닥에 긁혀 핏기가 도는 발가락.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다은의 곁에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유골이 뿌려진 바닷물이니 이렇게라도 해야 그녀의 살결을 만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발이 다 얼어 터져도 그 차가운 물속에서 한동안 나오질 않으세요. 사흘 전부터 매일 빠짐없이 이곳을 방문하시고 계십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들으며 진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한없이 작아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제국을 세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흩어진 바닷속에 맨발로 서서 그녀의 살결을 찾고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다은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목을 감싸는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석의 곁에 섰습니다.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은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진석의 손 위에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뜯기지 않은 누런 돈 봉투, 그리고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봉투에 먼저 닿았습니다. 인장이 빳빳하게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의 가난 속에서도 수십 번의 굶주림 속에서도 연인은 이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성공이 돈에 팔린 비겁함이 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30년 동안 자신을 향해 품어온 믿음이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갯바람에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빳빳하게 살아있는 연희의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먼 길을 돌아오고 있을 뿐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러 간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은이가 당신을 닮아 눈빛이 서늘하고 정직하니 그 아이를 보면 나를 본 듯 안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진석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얼굴 근육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턱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향해 단 한 번도 원망을 품지 않았던 여인이 죽어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러 간 것이라고. 그 문장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와 봉투를 두 손으로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소리가 터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의 죄책감이, 3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석은 오열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파도 소리만 흘렀습니다. 다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어요. 엄마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해요. 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도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이 파도 소리에 섞여 흘렀습니다. 짧고 낮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30년의 결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이,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그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진석은 편지와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다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파도가 두 사람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연희가 흩어진 바다였습니다. 그녀가 30년을 기다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위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해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된 두 사람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은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일을 시작하기 전 서해 바닷가에서 아빠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던 그 누런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돌려준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장을 뜯었습니다. 뜯긴 인장 사이로 굳건 지폐들이 빳빳하게 정돈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지폐들을 손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굶으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티면서도 엄마는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쓰이는 날은 딸의 꿈이 시작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엄마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돈을 남긴 것은 눈물을 흘리라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서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하고 다은은 대학교 등록금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최연희의 딸 강다은, 식품영양학과 신입생. 엄마가 평생 가마솥 앞에서 끓여온 맛이 이제 학문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엄마의 30년이 오늘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석은 변호사들과 긴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은의 등록금을 치르고 남은 봉투 속 돈에 진석의 전 사재를 더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며 진석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연희재단. 30년 전 연희가 가졌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의 은혜에 목숨을 맡겨야 했던 수많은 연희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진석은 서류에 서명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조원의 국책사업 결제를 할 때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공이 쓰여야 할 자리였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다은은 낮에는 엄마의 순대국집을 운영했습니다. 오후에는 재단에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베어든 비린내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지만 그 손으로 강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재단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다은은 말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랑을 지키는 중인 거예요. 엄마 연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다은의 입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인천 앞바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진석은 정장이 아닌 편한 바람막이를 걸쳤습니다. 다은은 전공 서적과 재단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 무거워요. 무거우면 내가 들어야지. 다은이 피식 웃으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진석이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 서적들과 재단 서류들의 무게였습니다. 딸의 꿈과 딸의 사명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진석은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이 가방이 가장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봄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진석이 세운 태산 아파트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마천루 아래로 이제는 다은이 걷는 평범한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 골목길이 마천루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닷가에 내려서자 봄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진석이 맨발로 서서 오열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갯바람이 불어왔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의 온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다은이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노란 프리지어와 흰 안개꽃이 섞인 다발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다은이 수면 위로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꽃들이 물결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노란 꽃잎들이 수면 위에 점점이 흩어지며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진석이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다은이가 대학 갔어. 식품영양학과야. 내가 평생 끓인 그 맛을 공부로 배운대. 잘했지?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다은이 아빠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진석은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가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꽃잎들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며 수평선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꽃향기가 갯바람에 섞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갯벌 위에 꽃향기가 번지는 봄이었습니다. 진석이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다은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무겁죠? 하나도 안 무거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만큼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무게를 메고 다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갯벌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비의 어깨에는 딸의 가방이 걸려 있었고 딸의 손은 아비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갯벌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30년 전 이 갯벌은 도망의 땅이었습니다. 비겁함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갯벌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동행의 땅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봄이 비로소 이곳에도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뜯지 않은 누런 봉투 하나가 한 남자의 30년 죄책감을 씻어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하게 살아낸 한 여인의 삶이 결국 딸의 꿈과 아비의 구원으로 피어났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마천루보다 비린내 나는 주방에서 매일 정직하게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이 더 오래 사람의 가슴에 남는 법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묶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며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비의 참회는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딸의 무거운 가방을 묵묵히 짊어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끝내 뜯지 않고 지켜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